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한 가족을 둘로 갈라놓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본 43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직장일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회사에서 한 소리 들은 날이면 누구나 집에서 말수가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낸 말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어떤 집에서 자란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걸음이 불편했고 말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눌했어요. 숟가락을 혼자 쥐고 밥을 뜨기까지, 단추 하나를 제 손으로 채우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 같은 일들이 우리 집에서는 몇 달, 몇 해가 걸리는 큰 사건이었죠. 동생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비슷하게라도 발음했던 날,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는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나가셨어요. 겨울에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방 안까지 들이쳐서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만 듣고도 아빠가 나가시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얼음 든 상자를 나르다 보면 비린내가 옷에 배다 못해 살에까지 밴다고들 하죠. 아빠 손은 사시사철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늘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게 문을 닫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동생을 병원과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전에는 재활치료, 오후에는 언어치료, 그 사이사이에 진료 예약이 끼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으니까요. 동생이 어릴 때는 밤중에 갑자기 몸을 뒤척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일도 있어서 엄마는 마음 놓고 깊이 잠든 날조차 드물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보면 엄마 눈밑이 늘 거무스름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어린 저는 굳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형편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산 운동화를 자랑할 때 저는 사촌 언니에게 물려받은 뒤축이 살짝 다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비용을 걷는다는 안내문이 나오면 그걸 가방 속에 며칠씩 넣어두고 부모님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엄마 얼굴이 어두워지겠지. 그런 계산을 초등학생이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함의 원인을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사람에게 몰아붙였습니다. 다 동생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외동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이 형제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그냥 나 혼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죄책감보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아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그때는 구분할 줄도 몰랐고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한 번은 엄마가 동생을 치료실에 데려가야 한다며 저녁밥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다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일부러 소리나게 지퍼를 잠갔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벗어두었던 앞치마를 다시 두르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엄마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동생 밥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목소리에 화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왜 맨날 나만 참아야 해? 엄마한텐 동생밖에 없잖아. 말을 뱉자마자 방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다고 억울해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리를 듣고도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제 도시락을 싸주신 엄마 쪽이 훨씬 더 아팠을 텐데 말이죠. 그 도시락에 제가 좋아하는 소시지가 들어 있었다는 것도 한참 뒤에야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람 많은 곳으로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동생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아이들은 동생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동생 손만 꼭 잡으셨는데 저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가족과 나란히 걷는 것부터 피했습니다. 몇 걸음 뒤에서 남처럼 따라 걷거나 아예 집에 남겠다고 우기거나 했죠. 그러던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수업에 쓸 준비물을 통째로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마침 동생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니 학교에 들러 가져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필 그 시간에 저는 교문 근처 담벼락에 기대서서 친구들이랑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길 끝에서 엄마와 동생이 나란히 걸어오는 게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은 저를 발견하면 늘 반가워서 온몸으로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누나를 부르는 아이였거든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내일부터 학교에서 무슨 말이 돌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심장이 귀 뒤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곁눈으로 슬쩍 보니 동생이 저를 향해 손을 들려다 말고 엄마 팔을 붙잡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잠깐 동생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방향을 틀어 경비실 쪽으로 갔고 준비물 봉투를 맡긴 뒤 돌아섰어요. 저는 친구들 웃음소리 사이에 서서 고개만 계속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반찬을 놓으시며 지나가듯 말씀하셨어요. 낮에 준비물은 잘 받았지? 내 동생이 그러더라. 누나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부르지 말자고. 내가 곤란할까봐 그런 것 같아.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한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둔 과자 하나를 툭 내려놓고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씩 웃었어요. 준비물 잘 받았느냐고 그 어눌한 발음으로 천천히 묻는데 저는 동생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응 하고 짧게 대답한 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누나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아는 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물러나주는 쪽을 택한 거예요. 저는 16살이었고 동생은 13살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누가 누구를 봐주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착한 누나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친구들 앞에서는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가끔은 짜증도 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다면
동생이 치료받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였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동생 손목을 받쳐가며 컵을 쥐게 하고 몇 번이나 실패해도 다시 해보자고 웃으며 말하는 걸 병원복도 유리창 너머로 오래 서서 봤습니다. 엄마가 부탁하기 전에 물 한 잔이라도 먼저 갖다 놓게 된 것도 그 즈음부터였고요. 그러다 보니 진로를 정할 때도 고민이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작업치료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뒤 재활병원에 취직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정신없이 배우고 깨지기만 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경력을 쌓다가 팀장을 맡게 됐고 수입도 제법 안정됐습니다. 어릴 때 안내문 한 장을 며칠씩 가방에 묵혀두던 아이가 이제 통장 잔고를 보며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됐으니 스스로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사고나 병으로 손이 굳어버린 분들이 몇 달을 매달린 끝에 다시 숟가락을 들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워 넣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환자분들이 우시기도 하고 별거 아니라는 듯 툭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어릴 적 우리 집 거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고른 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5살 때였습니다. 병원 선배가 자꾸 밥이나 한번 먹어보라고 등을 떠밀어서 나간 자리였어요. 그 사람은 지역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주변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는 쪽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만나보니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직원분께도 꼬박꼬박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태도가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몇 번째 만남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동생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달라질 사람이라면 더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걸음과 발음이 불편하다고 평생 부모님이 그 아이를 돌보며 사셨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상대가 어떤 얼굴을 할지 몰라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처남도 나중에 같이 밥 먹자. 내가 먼저 편하게 대하면 처남도 편해지지 않겠어? 불쌍하다는 말도 고생 많았겠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같이 밥 먹을 사람으로 세마는 말투였죠. 저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을 이해해 주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시댁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수입이 꽤 괜찮았다는데 들어오는 돈을 술자리며 취미 생활에 거의 다 써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무용담처럼 말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말없이 접시를 치우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니 집안 살림은 사실상 시어머니가 짊어지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포장일까지 가리지 않고 하셨고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학교 금식실에서 보조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마디마디가 얼마나 굵고 거칠던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직장 때문에 타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집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조차 불편해했고 명절에도 어머니만 잠깐 뵙고 서둘러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이가 대면대면한 남매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 저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시어머니께 동생 이야기를 말씀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삼는 분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너도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우리 집을 딱하게 내려다보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자란 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까지 짚어주시는데 저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반면 시아버지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환자를 보는지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신 팀장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병원 다니면 수당이 따로 붙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웃으며 얼버무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팔꿈치로 툭 치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던 날에는 아예 소리내어 웃으시며 이번 축의금으로 밀린 카드값부터 정리하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혹시 또 불편하게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중간에서 막을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어요. 어느 집이나 어려운 어른 한 분쯤은 있는 법이고 남편이 저렇게 나서준다면 견딜만 하겠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께만큼은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시느라 자기 몫으로 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첫 생신 때는 운동화와 작은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급식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이 늘 아프다고 지나가듯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밑창이 푹신하고 미끄럼 방지가 잘 된 걸로 고르려고 매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어르신들 신발 볼 때 따지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골랐어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내 발 아픈 것까지 언제 봤니? 나는 아무거나 신어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신어보고 벗었다가 또 신어보고 거실을 몇 걸음 걸어보시더라고요. 편하다고 진짜 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꼭 새 신발 받은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준비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아버지가 대뜸 끼어드셨습니다. 나는 신발 같은 거 필요 없다. 내 생일에는 캠핑 장비 쌀 돈으로 현금이나 줘. 괜히 내 마음대로 사오지 말고. 방금까지 화기애애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도로 상자에 넣으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애써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저도 굳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에는 시누이들까지 모처럼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중간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가족 회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자식 셋이 매달 25만 원씩 부모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너희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는 부모한테 돌려줘야지. 며느리도 돈 잘 번다니까 장남내는 조금 더 내고. 너무 당연하다는 말투여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하나 싶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국구름만 내려다보고 계셨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 시누이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아버지한테 그만하시라고 명절에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걸 왜 그렇게 아까워하느냐고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한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시누이들은 밥도 반 넘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시누이가 어머니 손만 한번 잡고 나가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뒤로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물컵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저런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 우리는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한테는 기본만 하자. 저도 그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도리로 해야 할 만큼은 하되 그 이상은 선을 긋자. 그게 그때 저희 부부가 세운 기준이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갈 무렵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였어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은 한참 남아 있었고 저는 치료 스케줄에 따라 퇴근이 들쭉날쭉했으며 남편도 갑작스러운 회의나 출장이 잦았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게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엄마가 저희 집을 오가며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공부해서 잡은 직장인데 아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지.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줄게. 친정에서 저희 집까지는 버스로 거의 1시간 거리였습니다. 엄마는 그 길을 아침마다 오셨어요. 집에는 아직 돌봐야 할 아들이 있는 분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빠는 매일 오시지는 못했지만 시장이 쉬는 날이나 장사를 일찍 마친 날이면 엄마 대신 손자를 봐주셨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일한 사람이 낮에 손자를 안고 거실을 뱅뱅 도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미안했어요. 평소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박스째 사다 나르시고 무거운 장은 아예 아빠가 대신 봐주셨습니다. 어차피 시장 다니는 길에 사는 거라며 늘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죠. 엄마는 아이만 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문을 열면 국 냄새가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냉장고에는 멸치볶음이며 장조림이며 반찬통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느 주말에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희 둘 중 한 사람은 일을 그만뒀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는 됐다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런 소리 말라고 자네나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저희는 큰 돈을 육아비로 쓰지 않고도 맞벌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급여와 저축계좌를 따로 관리했지만 매달 한 번은 식탁에 앉아 자산 내역을 함께 적었어요.
몇 년 뒤에는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기자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으니까요.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게 그 시절의 낙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하면 부모님은 늘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빠는 아이 우유값에 기저귀 값이 얼마나 드는데 부모까지 챙기려 드느냐며 지갑부터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자 옷이며 신발은 꼭 사다 주셨어요.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물어 싸게 잘 샀다고 자랑까지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도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서도 급식실 일을 놓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야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새 캠핑 장비가 필요할 때만 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서진아, 내가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재활병원 팀장이라고 자랑해놨는데 빈손으로 가면 모양이 안 나잖아. 이번 모임비는 내가 좀 보내라.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금액보다 그 당당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승진이 계속 밀렸고 함께 입사한 동기가 먼저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저녁 밥상에서 회사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제 쪽은 팀장 수당에 주말 근무 수당까지 붙으면서 연봉이 제법 올라 있었습니다. 통장 명세를 함께 적던 날 남편이 제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즈음 남편 회사 사람들과 부부 동반으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깃집 방 안에 6쌍쯤 둘러앉아 술잔이 몇 번 돌았을 때였어요. 한 동료분이 제 직업을 묻더니 재활병원 팀장이라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는 남편 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야, 넌 진짜 결혼 잘했다. 집에서도 서진 씨한테 꼼짝 못하겠네.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려니 하고 같이 웃었는데 옆에 앉은 남편은 입꼬리만 억지로 끌어올린 채 잔을 들더라고요. 그 어색한 웃음이 눈에 밟혔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애까지 봐주신다며? 돈 잘 버는 아내의 육아 도와주는 처가까지 있으니 내가 제일 편하겠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요즘 병원에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는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라디오만 틀어놓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비슷한 말은 집 앞에서도 종종 들려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 자주 오시다 보니 같은 동 이웃들이 두 분 얼굴을 다 알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머님들이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정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사위가 진짜 잘해야겠다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네, 그럼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괜히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봤어요. 그때는 저도 그저 민망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칭찬 앞에서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남편은 부모님의 도움을 고마워하기보다 그 도움 때문에 자기가 남들한테 우습게 보인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었지만 말끝에서 그 기색이 조금씩 새어나오더라고요. 한편 저희 아들은 친할아버지를 유독 불편해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손자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다가 아는 사람만 마주치면 갑자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던 어른이 느닷없이 몸을 들어 올리니 무섭기만 했겠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안아든 손자를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리곤 하셨습니다. 손자 자랑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정작 아이 이름을 헷갈리신 적도 있었어요. 지인들이 손자 용돈이라며 10,000원짜리 몇 장을 아이 주머니에 찔러주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걸 슬쩍 꺼내 당신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아이는 왜 그 돈이 사라지는지도 몰랐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몰라서 손부터 뒤로 뺐어요. 그러다 사달이 난 날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던 주말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캠핑 동호회 사람들한테 손자를 보여주겠다며 아이 손목을 잡아 끄셨어요. 아이는 가기 싫다고 발을 버티다가 제 뒤로 쏙 숨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버릇이 없다면서 아이 팔을 세게 당기셨어요. 아이 몸이 휘청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아버님, 손 좀 놓으세요 하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예뻐서 데려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애를 너무 싸고 도니까 저렇게 유난 떠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이를 제 쪽으로 당겨 안았어요. 아이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까지 파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진 게 만져질 정도였어요. 그 순간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행주를 든 채로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평소엔 애한테 과자 하나 안 사주면서 사람들 있을 때만 왜 저래? 손자가 당신 체면 세우는 물건이야? 평소에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실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시아버지도 지지 않고 며느리 앞에서 남편 망신을 주느냐며 소리를 높이셨고 두 분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아이가 더 놀랄 것 같아서 짐을 챙겼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먼저 집을 나섰는데 주차장에서 뒤따라 나온 남편이 차 문을 닫자마자 저를 탓하더라고요. 당신이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으면 싸움까지 안 갔잖아. 아버지가 손자 좀 안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 팔이 당겨지는 걸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아이가 아직 딸꾹질을 하며 울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은 아이가 친할아버지를 낯설어 하는 이유까지 친정 부모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맨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낯설어 하는 거잖아. 당신이 시댁에 좀 자주 왔으면 아니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둘 중 하나는 일을 그만뒀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뒤에 있어서 겨우 삼켰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싸웠습니다. 목소리를 낮춰가며 아이가 깰까봐 화장실 앞 복도까지 나가서 말이죠. 남편은 새벽이 다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가 흥분해서 말이 심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아이 앞에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 일단은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일이 한 번의 다툼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 일정을 유난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달력에 시아버지 생신, 친척 모임, 제사 날짜까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는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한테는 기본만 하자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병원에 치료 예약이 몰려 있어서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도 연차면 하루쯤 뺄 수 있잖아.
우리 집 행사라고 일부러 안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저는 이미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무슨 제사냐고 오지 말라고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방패로 삼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지점에서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에도 불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모님 손맛이 최고라며 국을 2그릇씩 비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국이 싱겁다, 김치가 너무 익었다, 장조림이 짜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더군요. 저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면서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이제 반찬을 받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직접 해먹으라면서요. 당신도 아내인데 집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돈 번다고 살림까지 장모님한테 미루면 되겠어? 저 역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반찬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엄마가 딸밥 굶을까봐 손수 만들어 나르시던 것이었죠. 그 말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꺼낼수록 남편이 더 삐딱해지는 걸 이미 몇 번 봤으니까요. 아들이 독감에 걸려 며칠 밤을 앓은 적도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새벽이면 열이 다시 올라서 저는 1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물을 조금씩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닦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첫날 밤부터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작은 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사흘을 제대로 못 잔 저는 결국 병원에서 어지럼증이 와서 조퇴를 했습니다. 환자분 팔을 받치고 있다가 눈앞이 하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집에 와서 겨우 아이를 재워놓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길래 잠깐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재활병원 팀장님이 애 하나 돌보다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비아냥으로만 들렸습니다. 팀장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명절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해 추석에도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 부엌에서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길게 누워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진이도 평일 내내 일했어. 너만 피곤한 거 아니니까 얼른 일어나. 남편은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보태면 판이 커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아들 편을 드셨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했으면 집에서는 쉬게 둬야지. 며느리가 명절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들까지 부려? 부엌에 있던 시누이들이 동시에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작은 시누이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받아쳤고 시어머니도 당신은 평생 부엌에 발 한 번 들인 적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남편 편을 든 사람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어요. 다들 제 편이었는데도 저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 남편이 시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킨 사람이라며 불편해하고
통화도 짧게 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쓰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족들이 너무 몰아세운다고요. 결혼 5년 차로 접어들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머리맡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 시간에 엄마가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받자마자 들려온 건 말이 아니라 숨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다가 겨우 아빠가 시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사고 경위는 이랬습니다. 냉동 생선 상자를 옮기던 지게차가 좁은 통로에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아빠 쪽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해요. 아빠가 급히 몸을 피하려다가 물기로 흥건한 바닥에서 그대로 미끄러졌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위에 쌓여있던 무거운 상자 몇 개가 다리 위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새벽 시장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아빠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반과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는데 회복 경과를 보던 담당 선생님이 관절과 신경 손상이 남아 앞으로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일은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매일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분들께 제가 하던 설명을 그날은 제가 보호자석에 앉아 듣고 있었으니까요. 퇴원 후에도 아빠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평지에서는 천천히나마 걸음을 옮기셨지만 조금만 속도를 내면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하셨어요. 특히 계단 앞에만 서면 얼굴부터 굳어지시더라고요.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 숨까지 막혔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생선가게도 결국 정리하셨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게 열쇠를 넘기고 돌아오신 날 아빠는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시다가 오늘은 생각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빠는 눈에 띄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평생 새벽 2시에 일어나던 몸이 습관대로 눈을 뜨는데 갈 데가 없으니 거실 불만 켜놓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아빠 시선은 화면이 아닌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식사량도 줄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며 걱정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고 하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죠. 이제 내가 집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저는 그 말이 어떤 신호인지 직업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만큼이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우울감 상담도 병행할 수 있게 몇 달만 비용을 보태자고 했습니다. 집을 옮기려고 모아둔 목돈은 손대지 않고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재활치료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병원에 다닌다고 돈을 물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제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정권은 자기한테만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참 묘했습니다. 저는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보여주려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수술도 잘 됐다며. 집에서 쉬면서 운동하면 되지.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아야 하는데 처가 일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 처가 일.
그 세 글자가 유난히 서럽게 박혔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를 봐주신 분들이었고 남편이 2그릇씩 비우던 국을 끓여 나르시던 분들이었는데 어느새 남편의 언어 속에서는 남의 집 사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다쳐서 생업을 잃었어도 똑같이 말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사위도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아빠가 알면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실 거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걸려서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해에는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에 괜찮은 식당을 봐뒀으니 다 같이 가자고 당신이 직접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아이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갔는데 단지 안으로 커다란 캠핑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집 손님인 줄 알았어요. 저런 차가 이 단지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아이랑 구경하듯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차가 저희 앞에 서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내리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차 옆면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셨어요. 어떠냐? 우리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마련해 준 거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닐 필요 없겠어.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아이만 안아 올리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오늘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속이 답답했어요. 시아버지는 캠핑카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고 시어머니는 반찬만 뒤적이셨습니다. 저는 대체 저 차가 얼마짜리인지 무슨 돈으로 산 건지 그 생각뿐이라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캠핑카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시아버지가 전부터 자기한테 했던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장인은 딸 잘 둬서 병원이며 생활이며 다 챙김받는데 나는 아들 키워놓고 친구 차나 얻어 탄다더라. 한 번쯤은 아들로서 번듯한 걸 해드리고 싶었어. 결국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비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벌인 일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빠가 딸에게 받았다는 그 챙김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저는 가격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4,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어깨를 펴면서 중고라서 그 값에 나온 거라고 새 차로 사면 훨씬 비싸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잘 산 물건을 자랑하는 사람 같았어요. 차량은 보험이랑 할부 관리 때문에 남편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이미 시아버지께 넘긴 상태였고 언제든 원하실 때 마음대로 타고 다니시도록 해뒀다고 하더군요. 명의만 남편이지 사실상 아버지 전용차를 사들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쓸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우리는 매달 식탁에 앉아 자산 내역을 함께 적던 부부였으니까요. 남편은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계약부터 한 거야.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대할 것 같아서 미리 저질렀다는 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당장 차를 되팔고 집 옮기려고 모아둔 돈을 원래대로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등록비에 수리비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팔면 손해가 크다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 생일 선물 한번 크게 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나도 아들 노릇 한번 한 거야. 당신은 연봉도 나보다 높으면서 왜 이렇게 돈에 예민해? 그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치 효도를 가로막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는 걸로는 이 사람이 절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의 이동 문제였어요. 아빠가 병원 다니실 때 쓸 작은 차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계단이 없는 집으로 옮기실 수 있게 비용을 보태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친정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이었어요. 아빠는 병원 한번 가시려면 계단 내려오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렸고 난간을 붙잡고 한 칸씩 옆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외출하실 때마다 돌아와서 다시 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겁부터 내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나가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웬일로 바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캠핑카 일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친정 쪽도 신경 쓰려나 보다 하고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괜히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니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니까 잘 챙겨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겉옷도 벗지 않고 봉투부터 열었어요. 안에는 지역 콜택시에서 쓸 수 있는 선불 이용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전된 금액은 12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카드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뿌듯한 얼굴로 설명하더라고요. 굳이 차를 사거나 비싼 집으로 옮길 필요가 뭐가 있어? 전화하면 집 앞까지 오잖아. 이것만 해도 병원 몇 번은 편하게 다니셔. 자기가 대단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문제는 병원까지 가는 차편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어차피 빌라 앞 도로까지밖에 못 옵니다. 아빠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그 도로까지 나오기 위해 내려와야 하는 계단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하루하루 어떤 불편을 겪는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데는 4,800만 원짜리 캠핑카를 마련해주고 우리 아빠 병원 다니는 데는 12만 원이면 된다는 거야? 남편은 금액만 놓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자기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캠핑카를 직접 운전할 수 있으니 그 돈이 죗값을 하는 거고 장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차를 사들여도 직접 몰지 못하니 큰 돈을 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집을 옮기는 것도 부모님 형편에 지나친 선택이라며 필요한 만큼만 도우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양가를 비슷한 기준으로는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버니까 우리 집에도 그만큼 더 써야 한다는 말이야? 그걸로 사람 기죽이려는 거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이야기의 방향을 돈 문제에서 자기 자존심 문제로 바꿔버리는 데는 정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평소에 시댁을 제대로 챙겼더라면
자기도 캠핑카부터 마련하지는 않았을 거라며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거였죠. 그러더니 싫으면 이용권도 드리지 말라며 봉투를 도로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불 꺼진 식탁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오늘 오간 말들을 몇 번이나 되짚어 봤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따져도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모를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친정 부모님과 다시 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 친정 근처에 작은 1층 주택 하나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대문에서 현관까지 턱이 거의 없어서 아빠가 지팡이를 짚고도 천천히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어요.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터가 딸려 있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화려하거나 넓지는 않았어요. 다만 욕실 문턱이 낮고 방에서 거실까지 걸어 나오는 동선이 짧다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퇴원 준비하는 환자분들께 집 구조를 어떻게 바꾸시라고 늘 설명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거의 들어맞았거든요. 동생이 움직일 공간도 넉넉했고 엄마가 아빠와 동생을 함께 돌보시기에도 지금 빌라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지금 사시는 빌라를 정리해도 주택 구입비에 수리비까지 더하면 금액이 한참 부족했어요. 부모님은 노후에 쓰시려고 조금씩 넣어두신 적금을 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적금이 어떤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새벽마다 생선 상자를 나르며 몇 년에 걸쳐 모으신 돈이었죠. 엄마는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너도 애 키우고 사는데 부모가 어떻게 손을 벌리니? 오히려 딸이 시간 내서 집을 같이 봐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그런 식이었어요.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셨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를 봐주시느라 버스로 1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신 엄마, 시장 쉬는 날마다 손자를 안고 거실을 돌던 아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두 분이 포기하신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무엇보다 계단 앞에서 난간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는 아빠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예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소득이 남편보다 높았기 때문에 집을 옮기려고 붓던 저축도 제 계좌 쪽에 훨씬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합치면 부족한 금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큰 돈을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 저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몇 달 동안 말로 설명해 봤지만 돌아온 건 12만 원짜리 봉투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부모님 계좌로 6,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은 그날 저녁부터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계약금 날짜까지 맞춰놨다고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은 그 집에만 쓰시라고, 다른 데로 돌리시면 제가 정말 서운하다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고 나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슬슬 집을 옮길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매달 함께 정리하던 자산 장부랑 제 저축 잔액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그대로 내밀었어요. 종이를 넘겨보던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6,800만 원이 빠져나간 줄에서 시선이 멈추더라고요. 당신 친정에 이 돈을 다 보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종이를 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단 없는 1층 집으로 이사하기로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다리 상태와 동생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빌라에서는 더 버티기가 어렵다고,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설명이라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이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돈을 보탠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언성을 높였어요. 자기는 택시 이용권까지 챙겨줬는데 왜 굳이 그 큰 돈을 써가며 집을 옮기느냐고요. 저는 그 순간 캠핑카 이야기가 나왔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미 보냈는데 어떡해. 부모님께 효도 한번 크게 했다고 생각해.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라는 걸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거잖아. 아버지 캠핑카 마련해 준 게 그렇게 배 아팠어? 결국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끝까지 짚지 않고 제가 복수를 했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나름의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양가에 4,800만 원씩 똑같이 쓴 걸로 맞추자는 거였어요. 친정에서 2천만 원을 돌려받아 오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공평하게 계산하고 싶은 거면 캠핑카만 놓고 보면 안 되지. 그동안 당신 아버지한테 들어간 돈부터 다 꺼내. 남편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자기가 뭘 감췄는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가 캠핑 동호회 사람에게 빌린 360만 원을 대신 갚아준 일 말이에요. 당시 남편은 저한테 그냥 모임 회비를 좀 냈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오래 밀린 빚이었죠. 남편은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독촉을 당하는데 아들로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낼 때 저와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은 없었어요. 시아버지 휴대전화 요금이 어느 날부터 비싼 요금제로 바뀐 것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캠핑 영상을 봐야 한다며 최신 기종으로 바꾸셨고 기기값 할부까지 남편이 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명세를 보고 나서야 왜 남편 통신비가 갑자기 2배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명의 가족카드를 아예 시아버지께 한 장 만들어 드려서 기름값이며 식사비를 쓰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카드값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물었을 때 회사 사람들 밥을 좀 샀다고 했던 그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었고요. 제가 카드 내역을 펼쳐 보이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는데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빠가 사고 나셨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가게를 접고 수입이 없어졌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빠 치료비 몇 달 보태는 것도 싫다며? 남편은 두 상황이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르다고,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제 연봉이 남편보다 해마다 3천만 원 가까이 많았다는 것, 아이를 낳고도 경력이 끊기지 않아서 부부 재산을 모으는데 제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것 말이에요.
평소에는 굳이 입 밖에 낼 이유가 없던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남편은 부부 사이에 연봉을 따지는 건 치사한 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모은 돈을 왜 마음대로 썼느냐며 몰아세우던 사람이 기어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잣대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둔 표를 꺼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양가에 들어간 돈을 항목별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명절 용돈, 시아버지 모임비, 캠핑 장비값, 대신 갚은 빚,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값, 가족카드 사용액까지 다 더하니 시댁에 들어간 금액이 친정에 들어간 금액의 몇 배였어요. 숫자는 감정처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반대쪽 칸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몇 년 동안 손자를 돌봐주시면서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아이 옷과 신발은 당신들 돈으로 사다 주셨고 반찬도 매주 직접 만들어 나르셨죠. 아빠가 다치신 뒤에도 저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친정의 시댁만큼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거래 내역이 인쇄된 종이만 손으로 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빠가 수술하시던 날에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주말이라 시간이 있었는데도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었고 퇴원하신 뒤에도 먼저 안부 전화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께는 주말마다 전화해서 캠핑카 상태가 어떤지, 필요한 장비는 없는지 살뜰히 물었죠. 저는 솔직히 돈보다 그 마음의 차이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부모라서 당연히 챙겨야 하고 우리 아빠는 처가 일이라서 알아서 버텨야 하는 사람이야? 그게 당신이 말하는 부부야? 남편은 제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챙겼을 뿐인데 제가 연봉을 앞세워 사람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라면 남편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시댁을 받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집안일과 육아를 이야기할 때는 아내의 의무를 들이밀고 돈을 계산할 때는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고 효도를 말할 때는 자기 부모만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기준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 집만 가족이고 우리 집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못 살아.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 기준이 너무 끔찍해서 못 살겠어.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결론이 다 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지금 화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 제가 정말로 이 집을 나갈 수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혼을 요구해야 할 입장이라고 하더군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상의 없이 쓴 사람은 저이니 6,800만 원 송금이 캠핑카보다 훨씬 큰 잘못이라면서요. 저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집에서 가족인 척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요.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 역시 처가만 챙기는 여자와는 살 생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고 계좌 거래 내역과 양가에 들어간 지출,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예방접종 수첩까지 전부 제 손으로 챙긴 것들이었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 절차를 통해 정리했어요. 거액을 상의 없이 쓴 행동은 두 사람 모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각 반영됐고, 아이를 주로 돌봐온 생활 기록을 근거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길고 지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를 산 건 성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친정에 돈을 보낸 건 자기한테 복수하려는 악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실수였고 제 잘못은 악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분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 말을 못 하시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시누이들도 아버지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붙잡을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급식실을 그만 좀 하시라고, 무릎부터 챙기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시누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아들 허락도 없이 그 캠핑카를 동호회 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셨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되물었어요.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한 데다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수리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쪽도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며 버텼고요. 결국 차량 명의자인 전 남편이 수리비와 배상 문제를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 적금을 깨라고 하시고 두 딸에게도 돈을 나눠내라고 요구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고, 그 뒤로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어머니가 드디어 당신 발로 걸어 나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수입도 없이 돈만 요구하는 시아버지를 전 남편이 혼자 감당하게 됐습니다. 캠핑카 수리비를 해결해달라, 생활비가 부족하다, 친구한테 갚을 돈이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을 붙잡으신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늦은 밤에 온 긴 메시지였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자꾸 당신하고 처가를 칭찬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아버지라도 제대로 챙겨야 내가 덜 초라할 것 같았나 봐. 정말 미안해.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아버지를 챙길 수 있게 됐잖아. 이제 그 책임은 당신이 지면 돼. 그 뒤로는 아이 면접 교섭 문제 말고는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이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6살이던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외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소풍 가방에 넣고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이만큼 자란 게 저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껴요. 친정 부모님은 계단 없는 1층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지금 아빠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현관을 나서서 작은 마당의 화분과 수조를 돌보세요.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어디선가 얻어온 금붕어 몇 마리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얼마 전에 들렀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에는 다시 못 가도
내가 할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당에 선 채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을 나서던 사람이 낮에 햇빛 아래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계신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좋았어요. 동생은 그 옆에서 서툰 손으로 화분을 옮겨 놓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 이사를 도운 그 돈이 단순히 남편에게 맞서기 위한 돈으로 끝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의 없이 큰 돈을 보낸 제 방식까지 옳았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제가 안고 가야 할 몫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의 희생만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지만 어떤 참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계단 앞에 혼자 세워두는 일이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는 동생이 부끄러워서 교문 앞에서 고개를 돌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이제는 제 가족을 그렇게 일으키는 중이에요. 혹시 지금 어느 집의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이 예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래 참아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적어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언젠가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짐처럼 지고 가는 사이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주는 사이라는 것을요. 마당에 앉아 화분을 들여다보는 아빠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동생과 학교에서 돌아와 외할머니 품에 안기는 제 아들을 보며 저는 매일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늦게 배운 셈이지만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풍요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